네, 안녕하셨습니까? 어, 조금 전에 인사하셨던 분들께 또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직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사고에 준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열혈구자이시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조금 준비가 좀 늦어졌고요.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홍구의 역사통 전체로 4번째 시간이고요. 한일 관계 토파보기 특집으로는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 우익의 뿌리를 캐봤고요. 오늘은 원폭 문제,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아주 민감하게 짝이 없는 문제인데요. 한일 청구권 협정, 65년 청구권 협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아직 그들의 몸 안에 남아있는 식민과 전쟁의 흔적이 지금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볼까 합니다. 왜 오늘 한홍배 폭력사, 역사통은 전부 4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그때그때 벌어지고 있는 이 시사적인 문제들을 준비합니다. 시사적인 문제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전체 큰 이 주제, 원폭 문제하고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토착외교라고 불렀잖아요. 토착외교라고 부른 그 부분을 마이크 한번 체크 좀. 예. 마이크 체크를 두시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편집으로 감당이 안 될 상황인 것 같죠? 이게 편집으로 감당이 될 때는 이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우리 아직 장비 간의 충돌, 이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새 것들을 첨가하다 보면은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험할 때는 잘 안 나오고 실시간 방송을 할 때 꼭 터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널리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제목을 좀 특별하게, 이건 이제 미국식으로 손동작을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언제부터 친일을 규탄했더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말 실수를 많이 하죠. 저도 버벅거리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은데, 아마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애교일 거고, 또 혹시 우리 일본이라고 했어도, 많은 분들이 그냥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저도 나경원 대표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평소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속마음이 난 걸지 몰라. 설마 속마음이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평소의 행적이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토착외구라고 문 대통령이야말로 토착외구다 하니까 그건 분명한가 봐요. 토착외구는 나쁜 것이다. 그건 분명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그건 진일보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사들 다 보셨죠? 우리 노컨 뉴스에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게 3.1절 기념사 할 때죠. 친일 문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토착외구라고 한자로도 썼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을 변호했다 이제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누가 많이 제기하느냐 하면은 이 한나라당의 곽상도 의원. 그래서 엊그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래 욕설에 삿대질에 그거 자른 영상이 인터넷에 수도 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신문에 그래도 이제 그 상황을 제일 크게 다룬 것 같아서 그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는 저도 나갔었던 아마 저도 저 자리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의 재산 환수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변호사로 나왔다.
이제 그러면서 이 친일 문제에서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경원이 불을 지피고 곽상도가 기름을 부어서 친일파 변호설이 나오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옳다구나하고 아주 그 이 만물상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아마 조선일보 1920년대부터 있었던 칼럼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유한국당 대변인인가요? 민경욱 대변인이 아주 또 뭐 그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제대로 된 친일파 가문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까지 그 거론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고 나경원 대표는 친일파 후손이 민주당이 한국당의 10배는 많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전에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누구 아들 누구 딸 그거 따지는 거는 천박한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일파 공방이 지금 그 때 아닌 정치권 때 아닌 친일 공방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가 말이죠. 언제냐면은 2019년 3월 16일에 3월 16일에도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잠깐 이렇게 한번 신문에서 몇몇 신문에서만 보도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세게 터졌죠.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도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 소송 맡았었던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워낙 옛날 일이다 보니까 약간 착오한 듯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걸 그 문제 삼은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곽상도 의원인데 그 전에 김학의 재수사에서 초점이 됐었죠. 그때 뭐 문 대통령의 따님, 사위, 아이고 그 심지어는 그 저 외손자까지 해서 일가족을 아주 그냥 그 공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학의 사건으로 걸려들었어요. 김학의 사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건을 엎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할 만한 경찰이 어찌된 일인지 그 진술 반복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무혐의를 받았죠. 무혐의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직권남용으로도 고발했던가 그럴 거고요. 그 기사를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면서 딸 해외 이주 의혹을 감사를 청구한다. 아주 그냥 손을 흔들고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곽상도 의원은 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 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강기훈 씨. 강기훈 씨 아시죠? 유서 대필 사건의 주인공.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달려들어서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아놨습니다. 저는 강기훈 씨하고는 그냥 인사만 있는 정도인데 강기훈 씨의 어머님을 잘 알아요. 제 학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공회대에 특별 전형 케이스가 있는데 이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저는 그때 안식년과 국정원 과거사 일로 바빠갖고 이 어머님이 우리 학교에 진학했다는 걸 모르고 수업 시간에 보니까 웬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우리 학교에 워낙 뭐 청강생도 많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유서 대필 사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더니 제가 기훈이 M입니다. 라고 해서 처음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강기훈의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래서 네? 하고 이제 했더니 강기훈 어머니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학생으로 오는데 중간고사 봤는데 답안을 우리 재학생들 그 젊은 학생들처럼 아주 잘 쓰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마치지 못하셨어요. 그 강기훈 씨의 아버님이 암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느라고 어렵게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강기훈 씨가 야말로 이 곽상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닙니다. 공명심과 자기 입신, 이걸 위해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안에 바로 곽상도가 들어갑니다. 곽상도는 누구냐? 자만제욱이 담당. 그러니까 검사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이제 그 강기훈 한 명을 못 살게 굴었는데, 주로 아마 야간 담당이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왼쪽 사진은 뭐냐면은 그때 유서대필 사건의 총 책임자가 이 김기춘이에요. 김기춘이가 법무장관이 돼서 이 사건을 총괄을 했고, 그때 이 강신욱이가 그 부장검사였는데, 강신욱은 그 덕으로 대법관이 됐죠. 김기춘이 왕실장 된 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심상규 여기는 이제 검사장 승진하고 동덕여대 이사장인가요? 뭐 이제 그게 되고 뭐 됐었고.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 게 뉴스타파에서 표를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이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뭐가 됐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선거 캠프에 법률 특보로 줄줄이 다 들어갔어요. 거기 곽상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뭘 맡았나요?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에서 민정수석이 됐을 때 유서 대필 사건, 그 곽상도가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걸 보고 강기훈 씨가 글을 남긴 거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요새 이제 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대구 분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부영 선생도 보이네요. 대구 분들하고 이부영 선생이 이제 곽상도 아마 지구당 사무실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강기훈 씨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 모임,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서 228의 민주도시, 즉 4.19에 도성이 됐던 228의 민주도시의 독재 부역자가 웬 말이냐. 권력신여 나쁜 후보 낙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가 친일파라면 저기 박정희는 정말 특급 친일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서 박근혜 밑에서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을 했었던 곽상도는 그럼 당신은 뭐요?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여기서 이제 표적이 된 게 바로 김지태 선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친일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친박 막말, 친박계가 막말을 하고, 그러다 친일 프레임에 빠져서 악순환에 빠져든 거죠. 이게 이제 막말로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세월호나 5.18이나 뭐,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해 가다가 이제 친일 문제까지 됐는데, 친일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나라당, 자꾸 한나라당이라고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거기 지지율이 10%대로, 한 10%, 거의 10%쯤 빠졌었나 봐요. 그래서 20%대도 유지 못하고 10%대로 추락을 했고, 황교안 갖고는 안 된다. 아마 이제 총선을 못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주된 관측인 것 같습니다. 선거 임박하면은 환경 갖고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다 끌어내지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끌어내지자는 설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친일 문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국민들의 정서가 강해지고, 심지어는 보수층에서까지 일본 저거는 아니다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일본을 옹호하고 나서고, 이 한일 관계 요거를 문재인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생겼다 하면서 마치 일본 언론인 양, 일본 정치인인 양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게 되니까 보수 지지층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이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친일하다가 이게 우리 친일 아니야, 우리 친일 공격해 하는 그게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들고 나온 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점이 됐던 게 돌아가신 김지태 회장님. 김지태 회장님은 누구냐 하면은, 제가 그 책을 오늘 여기 안 갖고 왔네요. 작물파군이라고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뒤에 사진이 있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거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20번 사진에 있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에서 부일 장학회 헌납이라는 말은 처음에 사건을 할 때 사건 명칭이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서 되었기 때문에 그냥 썼는데 강탈이죠. 강탈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했다는 의혹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국정원 과거사에서 제가 조사 책임자였어요. 사실 이 사건을 선정할 때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국정원에 관계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나라당 대표 맡고 있는 그 사건을 이게 맨 먼저 발표해서 좋을 일 없다. 다른 과거 사건부터 먼저 하자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조사해야 할 만한 사건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이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초기의 언론 장악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을 같이 하자 하고 수정 제안을 해서 하게 됐고 또 이런 거 수정 제안하면 또 문제 제기한 사람이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했고 그건 2005년이었어요. 그로부터 7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박근혜가 후보가 되게 됐을 때 정수장학회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수장학회의 진실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그 책 제목을 작물바구니로 적었습니다. 작물바구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질 강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지태 회장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 감옥 보낸다고 협박을 하고 본인만 한 게 아니라 부인도 잡아들이고 회사 간부들까지 다 잡아들여서 한 10여 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내놔라 하니까 이 영감님이 버티질 못하고 이제 이제 강탈을 당한 거죠. 그리고 풀려난 그 사연인데 그 김지태 회장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를 갖다가 친일파라고 공격을 해요.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동양척식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폐결핵이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그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회사를 퇴사하게 되니까 직장 상사가 잘 봐줬었나 봐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병 고치고 하는 동안에 먹고 살라고 땅을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동척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만 평 정도를 10년 상환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좋았죠. 그러니까 특혜라면 특혜를 받은 건데 그게 김지태 회장이 그 땅을 잘 간수해서 그게 재벌로 성장하는데 이제 큰 종잣돈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당신이 자기 그 자서전에다가 썼습니다. 이 돈이 떳떳하지 못한 거라면은 안 썼을 텐데, 감추가 안 썼을 텐데, 제가 쓴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 말기에 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박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주물 만드는 거 했는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전쟁 경기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장사가 잘 됐다. 그런데 주물 같은 거는 일본 군에서는 납품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인 업체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업체 것만 이제 그 납품을 받았었다 하는데 이제 이것들 갖다가 그 군수품 납품했다 해서 친일파라고 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 조사하는 데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아닙니까? 친일명사전도 만들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명사전을 만들 때 김지태가 그 자유당 정권 시절에 손꼽히던 재벌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친일 흔적이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친일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아대의 홍순건 교수님, 저하고는 아주 친한 선배님인데 그분이 그 연구 용역을 맡아서 부산 지역의 인물과 사회단체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부산의 굴지의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김지태 관련 사항도 다 조사를 하고 또 자료를 뒤지다 보면은 다 정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튀어나온 사람들 다 정리했는데 김지태한테서 이렇다 할 친일 행적을 찾질 못했다. 그거는 웬만큼 친일 문제가 있으면은 다 기록하는 건데 부산에서 못 찾았어. 전혀 없어. 그 친일파 아니라고 해도 그 문제 없어. 친일파 아니야.
하고 이제 그 제가 이 책을 쓸 때, 작물바구니를 쓸 때 혹시 몰라서 이 홍승권 교수님께도 문의를 드려봤고, 또 민족문제연구소에도 그 김지태 자료 그 조사했던 거 왜냐면 그쪽이 일제시대 자료는 훨씬 더 철저하게 봤으니까 제가 못 본 자료들, 특히 지방신문들 많이 봤을 테니까 그거 나온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행적으로 걸만한 거 없다. 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반민특위를 비롯해서 또 과도입법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 사회단체에서 친일파 문제를 정할 때 친일파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많은 그 자료가 있었지만, 동척이 총독부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일지 모르겠습니다. 총독, 아마,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사람 수탈 기구로 손꼽을 때 동척이 들어가는데, 동척의 말단 직원이 친일파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어요. 동척에 근무했다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친일파로 규정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빼줬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명단에 들어있어야 빼주죠. 명단에 들어가질 않는데 어떻게 빼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어떤 자료에도 정부에서 했건 민간에서 했건 간에 친일 문제를 조사했었던 그 어떤 기관에서도 김지태는 혐의자로, 조사 대상자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있으면은 증거를 제시하면 되죠. 뭐 복잡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고, 조사했던 기관들 빤한데 그 기관들 다 없다고 그래요. 그럼 곽상도 의원은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한다. 자, 뒤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19번 슬라이드 보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 오른쪽에 계신 분, 김지태 회장의 오남입니다. 지금 유족 대표죠. 유족 대표이고,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추혜선 의원이에요. 근데 추혜선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의원실에서 아는 의원한테 부탁해서 기자회견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추혜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2012년도에 뭘 했었냐면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그때 이제 제가 외람되게 집행위원장을 했었고, 추혜선 의원이 저랑 같이 그때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언론개혁시민연대인가?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세요. 아마 저하고 추혜선 의원이 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박정희한테 재산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그 재산을 찾지 못하고 박근혜가 눌러 앉아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을 친일파라고 모욕을 하니까. 자, 100번을 양보해서 김지태 회장이 동척에 있었던 걸 친일파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박정희는 뭐예요? 혈서소속 군관학교 갔잖아요. 만군의 장교로 있었던 박정희. 더군다나 70년대 한국 사회를 1930년대 40년대 만주국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박정희야말로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로 치면 박정희가 최고죠. 그리고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4.19 때 대학생들이 김지태 회장의 집에 가서 친일 재벌 물러가라, 친일 악질 재벌 물러가라라고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데모가 있었으면요, 신문에 나죠. 더군다나 부산일보의 경쟁지로 국제신문이라고 있었는데, 국제신문에서 얼마나 좋은 거리입니까? 경쟁지를 이렇게 물먹일 수 있는. 그래서 대서특필했을 텐데 그런 기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지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부산일보에 이 동아대생들이 와서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대학의 총장이 저지른 각종 비리, 이 양반이 법무부 차관하고 검사 출신이었는데 그분의 비리를
공격을 하니까 그 교수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체육부나 뭐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시켜서 몇십 명을 시켜서 이 부산일보에 와서 데모를 하게 했는데, 그거를 진압한 게 박정희가 군대 보내서 진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걸 앞뒤 끊고 사건을 바꿔갖고 그렇게 했고요. 이 사진의 오른쪽에 계신 수염이 멋있게 생긴 분이 임환영 선생님, 문학평론가로 유명하지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네, MBC에 나오셨어요. MBC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곽상도가 논란을 벌였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김지태가 친일파 아닙니까 했더니 친일문제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그 친일명사전도 직접 만드신 분이죠. 그때 책임자였던 분인데, 그분이 김지태 친일파 아니다. 누가 친일파라고 하느냐. 우리가 조사 다 했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은 노블리스 오브 리즈를 실천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에서 본다면은 경주 최부자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도 그 대단히 분노해서 김지태를 고발하겠다. 그 준비 중이에요. 아직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모아서 고발장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거기 민경욱 또 나경원도 이제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같이 물려고 합니다. 이 김지태 아까 다시 김지태는 누구인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0번을 양보해서 김지태가 친일파가 하더라도 친일파 재산 뺏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5.16 후에 부정축제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4.19 때는 김지태가 부정축제자가 아니에요. 4.19 때 부정축제자의 기준은 뭐였냐면은 3.15 부정선거에 부정한 선거 자금을 댄 사람들인데, 김지태 회장은 그거 안 됐거든요. 거부했거든요.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 조사받고서 돈 안 됐구나, 무혐의로 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5.16이 일어났더니 박정희가 돈 많은 사람을 다 잡아들였는데 그때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병철이 나서서 박정희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들 잡아다가 가둬두면 뭐하냐. 이 재벌들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공장도 짓고 그래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게 낫지. 그래서 재벌들의 부정축제액을 환수하는 걸 공장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의 산업발전에 경제발전에 동참시키자. 박정희하고 이병철이 타협을 하면서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한 금액을 투자해서 공장 짓는 걸로 그렇게 다 해결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이 됐고 김지태 회장도 그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수많은 재벌 중에서 김지태 한 사람만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냐? 김지태가 갖고 있었던 언론사를 뺏기 위한 거죠. 이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냐? 그래서 여기 이 김주열의 이 유명한 사진 있죠. 이 사진을 독점 보도한 게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어요. 그래서 신문사로 갖고 왔는데, 신문사에서는 이걸 실냐 마냐를 갖고 굉장히 논란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었다가 폐간당한다. 부산일보보다 훨씬 더 컸었던, 부산일보는 그때 발행부수로 칠 때 전국에서 4위쯤이 됐는데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경향신문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폐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었다간 우리도 폐간당한다 하고 신문사 간부들이 이거 못 싣는다 하고 벌벌 떨 때 김지태 회장이 용단을 내렸답니다. 무슨 얘기야? 언론이 이걸 실어야지. 그래서 실었고, 이게 퍼져나가면서 4.19가 전국으로 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가 그때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의 위력을 알고, 제가 5.16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걸 뺏으려고 했었던 게 바로 그 부일장학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5.16 장학회로 가 발족을 하면서 이 김지태 회장의 재산을 뺏어서, 그 뺏은 재산은 뭐냐면 지금 문화방송이죠.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입니다. 물론 김지태 회장이 62년도에 뺏길 때의 MBC는 지금 MBC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했지만 어쨌거나 MBC 주식 100%입니다. 그리고 부산 MBC 주식의 65%쯤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부산일보 주식의 100%입니다. 이 언론사 3개에다가 또 무엇을 뺏겼냐면, 사실 언론사라는 게 사회적인 영향력은 크지만 돈은 그렇게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김지태 회장이 갖고 있었던 땅 10만 평. 지금 부산 서면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몇 조 원 가치가 있는데 그 땅을 강제로 뺏어서 그걸 갖고 부일장학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5.16 장학회가 됐고 그게 정수장학회도 있으니까 김지태 회장은 박정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강탈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인질 강도 사건처럼 가둬놓고 협박을 해서 그걸 뺏은 겁니다. 그 피해자를 갖다가 친일파라고. 친일파 재산을 그렇게 뺏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정부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법 만들었을 때 한나라당이 얼마나 펄펄 뛰면서 난리굿을 쳤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빼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친일파 그 진상규명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을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라고 해서 악을 써서 줄인 게 한나라당이에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작용을 해서 빼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을 할 때 저도 이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니까 나와달라고 해서 저도 나가서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이제 한참 2012년도에 시끄러울 때 제가 민주당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배님인데 이해찬 의원이 그러니까 대표로서 인사말을 했고 또 뒤에는 전해철 의원이 보이네요.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문재인 정권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민정수석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전해철 의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바빠질까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하고는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유일한 게 같은 거라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59년생 동갑인데 그러니까 참 보면서 인생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 적어도 유서 대필 사건 때부터 제가 눈여겨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좋은 거는 여러분 토착외구가 나쁜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토착외구라고 공격을 하니까 자 토착외구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우리 친일파 문제 제대로 정리를 하고 토착외구 정리하는 날 언제라고 했죠? 바로 조금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날은 2020년 4월 15일. 토착외구가 제일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의 토착외구를 대청소하는 날이 2020년 4월 15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한나라당 지지자분들도 토착외구한테는 절대로 뽑지 마세요. 토착외구 나쁜 건가 봐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 코너 역사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포 2세 환우회의 전 회장이신 한정순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한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 대구에서 올라오셨나요? 네, 예, 아유, 오시는 길 너무 멀는데 더운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교통 편리가 좋아서 예, 예. KTX로 오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네, 대구에서는 푹 자기도 힘들 정도로 네, 뭐 그렇죠. 금방 네. 오죠. 예, 저도 잠깐 꿀잠 자는 거는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저는 제주에서 왔는데 우리 한 회장님은 또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달에 뵀었죠. 네. 김영률 추모 사업회 네, 때 네, 합천에서 그렇습니다. 네. 추모제 때 합천에서 뵀어요. 근데 네. 그 전에는 거의 요새는 자주 뵙질 못하고 1년마다 김영률 추모식 때 네, 그랬던 뵀었던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 전에는 자주 뵀었는데 저도 반헌법 행위자 열전 시작하면서부터는 원폭리를 거의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고 미안합니다. 예, 저 회장을 그만두신 지가 꽤 됐죠. 네, 지금 3년이 좀 지난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그 합천평화의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네,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간단히. 지금은 뭐 저희들이 지금 그 환우회 회원들이 지금 뭐 활동이라면 회장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네. 회장으로서의 활동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다 하기 위해서 회장에서 물러나서 지금 합천 평화의 집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합천 평화의 집은 뭐 나중에 제가 그 강연을 할 때 뭐 사진이 조금 네. 나오기는 할 겁니다만 네.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예요.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그 사시는 곳인데 네. 그곳에 조그만 쉼터를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쉼터에서 네.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이런 게 어렵게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지만 솔직히 질문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피해자시고 네. 2세.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시죠. 그리고 네. 또 힘든 일을 정말 많이 겪으셨고 네. 그런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폭 2세 환우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히로시마에 계셨었던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다 그 히로시마에 계셨다 합니다. 다 식구가 히로시마에 있었던 걸로 제가 옛날에 얘기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도 일본에 계셨고, 또 아버지 형제분이 팔형제이시거든요. 팔형제. 예, 네. 팔형제가 다 거기에 계셨고요. 네. 거기에서 또 저희 오빠와 언니, 네. 남매가 또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요. 네. 네. 그 피폭 당시에는 그 태내 피폭자인 그 오빠가 또 태어나서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네. 태내 피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임신 네, 중이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14가족이 14가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해방되고 돌아와서 그 국내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건강 상태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뭐 그 폭심지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계셨기 때문에 네. 크게 화상을 입었다거나 외관상으로 이렇게 외부에 왔을 때는 크게 상처는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크셨던 것 같고요. 할머님과 삼촌 두 분이 좀 그 약간의 화상을 입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국으로 돌아오시긴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임신 중이시다 보니까 해방되고 바로 1945년에 돌아오시지는 못하고 그 이듬해 46년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히로시마에 그럼 사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히로시마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사능 이제 문제가 심각한 오염이 된 히로시마에 계시면서 그 당시에는 폭심에서 떨어져서 좀 그러니까 화상이나 열과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으셨지만 거기 치료하시는 동안에 이제 아마 방사능의 피폭이 더 이렇게 좀 추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회장님은 또 그러니까 저 부모님 그 당시에 언니 오빠도 계셨고 또 태네 오빠도 계셨고 또 그다음에 국내로 와서도 또 형제분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때 당시에 그 태네 피폭자인 오빠는 돌이 지나면서 아무런 원인 모를 병으로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돌이 지나면서 그냥 엄마 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유도 없이 그렇게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오빠를 보내고 난 그 아픔을 뭐 어떻게 참 표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삶에
뭐 모든 걸 그 피폭으로 인해서 다 일본에서 조금씩 읽어놨던 것까지도 다 탕진하고 나오셨으니까 살기가 아주 힘들었다 뭐 합니다. 탕진이라면 내가 써버린 거고 탕진이 아니라 다 파괴가 된 거죠. 파괴가 돼서 참 네, 저 피폭자들이요. 이제 오늘 우리 한 회장님은 2세시지만 1세들도 참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선 당장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셨고 또 제일동포로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생을 해서 조금 축적했었던 모든 것은 다 원폭과 함께 날아가 버렸고 네, 그리고 국내 들어와서 그러니까 상황이 아프고 또 화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 보니까 노동 능력을 상실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게 되고 네, 또 자식들 잃게 되니까 그런 트라우마도 또 심하고 네. 그래서 1세들도 사정이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또 저희 부모님 같이, 모든 걸 다 수탈당하고,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아마 더 힘들어서 한국에 계실 네. 때부터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시지 그렇죠. 않았나.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기름진 땅이라든지 물이 좀 있는 농사를 좀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다 땅까지 다 뺏어가 버리고 그마저도 물을 이렇게 조금씩 강에서 길러서 이렇게 농사를 좀 지어 놓으면 그 농사 지은 그 곳까지도 다 수탈을 공출당하고 해놨다 하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합천 분들이 히로시마에 굉장히 많이 가서 이제 사시게 되고 또 피해자들이 이제 합천으로 많이 돌아오시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저 한의정님 댁도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다 합천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합천 출신으로 히로시마에서 이제 그랬었고 자, 어머님께서는 이제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잃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폭 1세들은 2세들, 우리 한의장님 댁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원폭 문제 다루면서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2세들 중에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제 자매 중에, 먼저 태어났건, 나중에 태어났건, 잘못된, 그러니까 이미 희생된 형제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1세들의 처지도 대단히 어렵지만, 네. 2세들이 느끼게 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세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자식을 낳아서 돌이 지나면서 잃고 난 그 자식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건 또 한국에 와서 태어난 2세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 어차피 잃어버린 그 자식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아이고. 상황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정 형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남 4녀인 6남매를 낳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다음에. 네, 한국에 예. 오셔서 이남 4녀를 낳으셨는데 제일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 저는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첫째 언니랑 두 번째 언니는 일찍부터 뇌경색으로 아직까지 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계속 지금 평생을 지금 약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셋째 언니랑 저랑은 대퇴부 무혈성 개사증이라고 간절히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그게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그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 고통을, 처음 고통이 시작된 건 아마 가물가물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정말 아파서 학교 가기도 힘들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였죠. 15살. 예, 그때부터니까 이게 개사가 되어서 통증이 오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태어나서
4살, 5살 이때쯤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야, 4살, 해보고. 5살이면 한참 세포분열되고 아, 그렇죠, 그럴 때인데 그렇죠. 예. 그때부터 괴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계산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자각하게 된 거는 15살 때. 15살 무렵이고 그럼 예. 지금까지 거의 한 40여 년, 45년 정도를 그냥 고통을 달고 살아오신 셈이에요. 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그 45년, 그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그 고통은 하루도 그냥 편한 날 없이 내가 어떻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네, 그런 그 힘든 세월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게 정말 저도 대단히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네. 근데 지금 자매, 남매분들이 다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셋째 언니랑 저랑은 대퇴부 무혈성 개사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저는 지금 5차례 작년 6월 달에 5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5번째 수술을 받았고 지금 6번째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이제 4번째인 오빠는 심근경색 협심증, 협심증으로 지금 온몸에 혈관 확장 수술, 혈관 확장 수술을 지금 수십 군데 해 있고요. 지금도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정말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달 전에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걱정할까봐 연락도 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갑자기 이 혈관이 막혀서 검사하러 갔다가 혈관에 막혀서 정말 떠나보내는 줄 알았다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다들 아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고.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근원이 이제 한 대표님도 해방 후에 태어나셨고, 네. 그런데 내 고통의 근원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의 근원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은 언제 처음 아시게 됐습니까? 그거를 제가 언제 처음 알았냐 하면 늘 우리끼리는 어릴 때의 기억이 정확하게 원법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물품민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어릴 적의 기억으로는 고물품으로 해서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담요 같은 것도 한 장씩 이렇게 오고, 또 밀가루 있잖아요. 배급으로 해서 밀가루를 조금씩 이렇게 받아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밀가루 받아와서 이렇게 음식을 이제 끼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약간의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무섭고 힘든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제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을까? 병원에서 원인을 알려고 물어봐도 그 원인은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다고 어린 나이에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의사들도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명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프면 고스란히 제 몫으로 그냥 또 고통을 겪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그때 2003년도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김행률 씨께서 합천에 오신다고 원법 피해자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어요. 늘 궁금했고 혹시 원법 피해자의 자녀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 후유증으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한 건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발표된 것도 없었고 전혀 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만 했을 뿐이고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연관을 시켜봤어요. 예, 이 원폭도 이게 후유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끼리만 그냥 해봤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김명률 씨를 만나게 된 계기가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거였구나. 역시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래도 늘 의심했던 그런 게, 아,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연관을 더 시키게 하자면, 또 이제, 저는 이제 2세잖아요. 2세이지만, 3세인 제 아들이 올해 올해 이제 37세입니다. 83년생이니까요. 그 83년생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7세이지만 아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이제 먹는 거라든지 대소변까지도 아직 다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제 몸 아픈 것도 이제 지금 조금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아들 헤어까지 하기에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겨워서 제가 아들에게 한번 가슴 아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힘이 들어서 늘 1년에 한 번씩 그 1박 2일 캠프를 장애인의 그 캠프가 한 번씩 가는 날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있는데, 늘 거기에 아들은 방에만, 그냥 캄캄한 방에만 눈만 뜨면 천장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3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제 캠프 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만큼은 밖에 나간다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제가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아이를 안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그냥 이 세상을 네가 떠나면 어떻겠냐라고 아들을 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생에는 절대 피해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생에는 꼭 네가 엄마와의 인연으로 태어나서 갖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좀 더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서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진짜 저도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 한정선 회장님 사연, 또 아드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잔인한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된다는 거.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원폭 2세 문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봐도 정말 숱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하고, 또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되는 2세 환우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드님처럼 밖에 나오질 못하는 분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2세 중에서도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달고 살아오셨지만 2세들 중에서는 그래도 활동력이 있고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회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정말 그 봉사활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내 몸 하나, 거기다가 그 아픈 자식까지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유전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제 방사능은 당연히 유전 그 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미 신문 잡지 기사에도 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그 답이 미국과 일본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움켜쥐고요. 정말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한 집안의 형제가 전부 다 그렇게 이 건강이 나쁘고, 6명이 또 사촌 중에도 그런 거기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도 또 그 같은 관절 괴사되는 그 병을 앓고
분들도 또 계시다고 전해 들었었던 것 네. 같은데, 이제 그런 그 병을 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유전에 의해서 현대 과학으로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그건 경험적으로 볼 때 아마 일반 그 비피폭자 가정이 몇십 몇백 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걸 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정을 해주면 말이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건 뭐냐면 원폭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피폭자는 1세까지입니다. 그 1세는 말이죠. 그 당시에 텐에 있었다 치더라도 텐에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텐에 있었다 하더라도 46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74살이에요. 한 10년 내에 이제 대개 10년, 15년이면은 대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일본이 딱 일본 국민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배째라 하고 버티는 것도 이제 피해자들이 다 한 10년 이내에 다 돌아가실 거다. 자연적인 수명을 다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일본도 원폭 피해자 문제도 빨리 세월이 흘러가면 일본과 또 사실은 일본만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은 미국이 있죠. 그 미국도 그러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 정말 우리 그 한 회장님 일가의 얘기를 다룬 잔인한 내림처럼 이것이 유전으로 2세, 3세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면 이게 15년, 20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음 세 대를 이어서 2세, 3세 또는 4세로까지 이어질,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위험성이 있다고 치면은 일본이고 미국이고는 그 책임이 무한 증폭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딱 쥐고서 유전적으로 입증된 거 없어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 처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은 먼저 치료하고 복지 차원에서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혜택이 정말 그 대단히 약해서 너무 미약하죠. 그래. 조금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원망스러운 건 한국 정부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안아줘야지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폭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지금 74주기, 올해 74주기를 맞았습니다. 74주기를 맞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 조사라든지 또 인원 파악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그런 현황조차도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파악을 그 데이터도 뭐 7만 명, 히로시마에 7만 명, 나가사키에 3만 명, 10만 명으로 저는 전해서 듣고는 알고 있지만 그 데이터 역시도 일본에서 낸 데이터지 한국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국인이 어째서 그렇게 피폭을 당했는지, 왜 일본까지 가서 피폭을 당했는지 조차도 지금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리지도 않고 있고, 지금 한국인들도, 우리 같이 사는 한국인들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전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왜 피폭은, 원자폭탄은 일본에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원통하고 참 분하고, 이 원통함을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6일 날 며칠 전에 참 8월 6일 추모전 외령제를 지냈지만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추모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내려와서 참석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2세들도 지금 거의 이제 46년생이 많죠. 46년 1세라면 1세까지라면 테네피폭자. 테네피폭자는
그 46년 5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테네피폭자로 1세로 인정을 해주고 6월 1일부터는 2세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1세들이라고 다 5월 31일까지만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2세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6월 1일 태어난 2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아서 다 같이 그냥 이어서 간다는 거죠. 이어서 가고 있지만 이 아픈 고통을 이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을 한번 내밀어 주지 않는 우리 정부가 너무 야속합니다. 너무 야속하고.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실 원폭 문제에 대해서는 원폭의 투하 책임이나 그 가장 집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건 이제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일본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책임이나 정치적인 부담은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진짜로 평화와 인권을 주장한다면 제일 먼저 그 달려들어야 할 분야가 원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시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게 일본이 엊그제 아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 국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나라로 따지면 유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 민족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전체 피폭자의 한 10여 % 이상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행한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한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한 게 거의 없어요. 합천의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본에서 돈을 내서 지었고 한국에서는 거의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김형률 그 돌아가신 김형률 전 회장도 그 아픈 몸으로 외쳤었던 게 이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는 김형률 씨가 살아생전에 미일을 보낼 때 늘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참 둔한가 봐요. 느끼질 못했었습니다. 느끼질 못하고 그냥 그런 걸 쓰나 보다 했는데 김형률은 자기의 삶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공포를 늘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김형률이 갑자기 저하고 만나기도 일본 갔다 오고 그럼 갔다 와서 다시 만나자.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저희 사무실에 오기도 했었는데 그 일요일날 뭐 작업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쭉 뜨는데 뭐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 형률 씨가 세상을 떴다는 그 속보가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근처에 내려갔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참 불안한 처지에서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정말로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부가요 근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 환자들이 원폭에 의해서 아프다는. 그런데 이 2세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한신이 입에 풀칠을 하는 것도 참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그 증명을 왜 피해자들이 해야 그게 증명이죠. 그걸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죠. 그게 국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안 해요. 오죽했으면은 우리 헌법재판소 대단히 보수적인 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2011년도에 나름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참 법률적으로는 좀 특별한 건데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위헌이다. 그거는 좀 딱 떨어지는 맛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한 것을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나름 의미 있고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내려지고 8년인데 여전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부터 해야죠. 우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복지하는 거 그거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늘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도 안 했어요. 실태조사도 안 한 거.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 만드는데 바로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참 어이없다거나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뭐 개인적인 제가 이렇게 뭐 발표를 한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거나 그런 걸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특별법에도 지금 그 특별법을 김영률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특별법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특별법이 2016년도에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됐지만 그냥 2세, 2, 3세는 빠져버린 거예요. 2, 3세를 위해서 특별법이 생겨야 된다고,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늘 그렇게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건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일세 어르신들의 어렵이 지원, 일본에서 어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과 투쟁을 해서 재판과 소송과 수많은 재판과 소송으로 인해서 얻어낸 결과이지 정부에서 해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의 수당과 어렵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어렵이 지원을 지금 한국에서 그 특별법안에 넣어서 그걸 통과시킨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2, 3세가 지금 현재로는 지금 2, 3세가 더 어렵고 힘들고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이 따로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 전쟁을 정말로 몸 안에서 치르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몸 안에서 치르고 계신데, 이 2세 문제가 참 힘든 게요. 저도 김영률 씨 문제를 다루면서 했는데, 사실은 어디서 내놓고 얘기를 또 못 하세요. 1세 피해자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세 피해자들이 2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런데 또 따져보면은, 야, 정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게 그런 문제인데요. 왜냐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2세가, 모든 2세가 다 아프다면 1세들이 악을 쓰고 나와서 그 문제를 같이 싸우고, 우리 2세들 봐라, 이제 이랬을 텐데요. 2세 중에 건강한 2세도 많습니다. 우리 김형률 씨의 다른 형제들은 큰 문제 없이 괜찮아요. 근데 김형률 씨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동생인가 형인가요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김형률 씨가 35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형제만 그렇지 다른 형제들은 건강하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게 2세 문제가, 자, 이건 유전적인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 건강한 1세들, 이거 결혼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옛날에 집신장사, 우산장사 어머니 네.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전 김영률 씨가 참 이제 많이 그리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아프다는 거는 그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아프다는 걸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2세 문제가 가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냥 이제 저도 1세 중에 2세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1세들이 계신데, 우리 심진태 지부장님이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따님을 잃었다든가, 네.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영률 씨도 또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 죽을 만큼 아파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지금 2세이고요. 며칠 전에는 제가 강복의 날을 맞이해서 강복의 날 방송을 할 거라고 잠깐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강복의 날은 그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잖아요. 그 강복의 날은 우리 선조님들이 일본의 그 식민지배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겪고 살아온 그 그때 그 시절에 다시 되찾은 우리 나라를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강복의 날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태어나는 날로부터 전쟁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끝없는 전쟁을 죽어야지만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끝나는 날이 강복의 날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2세들의 강복의 날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어야지.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강복의 날은
죽는 날 그날이 날 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강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번 태어나서 누려보도록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예.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하게 차려진 것들. 그러니까 걸어가고, 네. 밥 먹고, 오줌마저 오면 화장실 가고, 뭐 하는 배가 것들이 고프면 먹을 수 배고프면 뭐 냉장고 문 열고 뭐 꺼내 물이라도 안 먹고 먹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특권이 되어 그 정말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또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도 그렇고 이게 이세의 현실입니다. 원폭이 떨어질 때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네. 그로부터 한참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자식은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83년생이니까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런 그 고통의 근원이 45년 8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저도 김영렬 추모사업회 그 회장을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 10년쯤 회장을 했었는데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네,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지만 답이 안 나온다고 이걸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상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거론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더 질문을 하기도 좀 그런데 아마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 못한 말씀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는 참 수많은 우리 환우들이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정부에서도 첫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먼저 안아주고 같이 일본과 미국과 투쟁을 할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정부와 정부로서의 타협, 앞으로는 절대 핵무기로 인해서 핵의 아이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싶고 세상 어디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교사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평화주의자가 되신 분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루도 한치도 전쟁의 고통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고 옆에서 뭐 가끔씩 이렇게 뵙고 위로의 말씀 드리는 것 이외에는 저도 참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적고 안타깝고 근데 우리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수 회장님은 그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래도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 분인데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광복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노력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이분들께는 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면은 좀 알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고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원폭 문제 참 심각하고요. 피폭자들 문제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2세, 3세 문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오늘 뭐 이 사연을 다 얘기하자면은 밤새 들어도 네,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한정수 회장님의 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도 나왔어요. 흉터꽃이죠. 흉터의 꽃. 흉터의 꽃이라고 김옥순 작가님께서 아주 좀 감동적으로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원폭 문제, 특히 2세, 3세 문제 일반 독자들 여러분들 접할 기회가 없으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한정수 회장님 말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오늘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몇 시에 내려가는 걸로 구분했어요? 지금 예약을 못했어요. 아, 이해가 안 하고. 아, 그러면은 대구 내려가는 책이 많잖아요. 많긴 한데 예, 아니요, 저녁 같이 하고 가세요. 그런데, 저녁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1시간쯤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강연을 하는 거. 1시간 기다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저녁을 맛있는 거 하고, 광명역에 모셔다 드리든지 택시를 잡아 드리든지. 아, 네, 네, 일단 진행하세요. 예, 예. 네. 사무실에 계신 게 더 낫겠죠, 여기보다. 이제 이쪽 카메라 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카메라 받으면서 다 하겠습니다. 그죠?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대출해서 얘기를 뭐라 하니까 얘기를 막 크니까. 자, 기다리시죠. 자, 이쪽 카메라 보십시오. 이쪽 카트. 자, 이번 코너는 3월1 코너입니다. 지난 주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강의가 길어지면서 쉬었는데 올해도 이번도 건너뛸 수 없다 해서 3월1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3월1 박스를 조금 좌측에 구석에 있다가 너무 구석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또 열어볼까요? 우리 사연 있는 것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드리면 미국산 솔표 뉴욕 스탠다드 석유 회사, 석유 회사. 이 석유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 석유를 수입한 게 언제냐? 지금부터 125년 전이에요. 1894년. 그러니까 그 갑오년 바로 그때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자, 뭐가 있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표지를 다시 입혔는데요. 예. 한자로 장기,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인데 원래 표지가 떨어져 나가서 이걸 입혔는데 이 표지를 제가 헌책을 구입을 했는데 글씨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나가사키의 종, 원자탄에 맞고서 라는데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나가사키에 그 중탑이 남아 있었고 이걸 갖고 일본에서 지금도 한국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그 한국 책을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 나가이 박사라는 분이 썼고 이 책이 49년도에 삼일출판사는 그 당시에 진보적인 출판사였는데 여기서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본을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완역에 비해서는 좀 분량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책은 한 300페이지쯤 되는데, 그래도 나가사키의 종이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좀 너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걸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너무 또 원폭 문제의 정치학을 너무 좀 체험적으로 체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책을 좀 많이 꺼내놓고 이 보물들을 꺼내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헌책방을 다니면서 모아봤는데 원자력의 정체, 원자과학 요새는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죠. 그런데 옛 50년대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신세계 원자력, 원자과학 용어집, 원자보고서, 100만 이내 원자학. 이거는 이제 홀시의 히로시마인데 약간 결이 다른 책이고요. 원자력의 정체. 나가사키의 종은 이제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원자과학 교과서도 있고, 100만 이내 원자학이라는 제목으로는 또 다른 판본의 책입니다. 다른 판본의 책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원자력 해설. 이건 뭐 아주 두껍게 당시에 하드카버로 이제 책이 나왔고요. 요거는 한경직 목사의 설교집인데, 한경직 목사 아시죠? 제가 오늘 다른 강연에서 한경직 목사 얘기를 했군요. 바로 서북청년단의 사상적 배우가 됐었던 영락교회 목사님이고 우리나라 기독교 쪽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분인데 그분이
책 제목이 원자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퍼지던 시대. 그리고 핵전쟁의 공포에서는 죽음의 제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또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방사능 낙진에서 피하는 법,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까지 나오고 50년대에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강의에서도 조금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이 특별나요. 얼마나 특별나냐? 여러분, 서울대학에 원자력 공학과가 있죠?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가 61년인가 만들어졌나?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세계에서 최초의 원자력 공학과입니다. 미국보다도 빨라요. 미국에는 협동 과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아예 독립된 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그거는 이승만 시대에도 그렇고, 원자력에 대해서 일찌감치 눈을 떴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피폭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말이에요. 이따가 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도 원자력을 일찍 받아들여요. 그건 뭐냐면은, 자,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이면 어디다가 팔아먹으면 좋을까요? 북극 가서 팔아먹는 거죠. 난로는 어디 가서 팔아먹어요? 적도 가서 팔아먹는 거죠. 그것처럼 원자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피폭민족들에게 많이 들이밀었다. 바로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많고 러시아가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일본하고 프랑스가 비슷하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원자력에 대해서 가장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야 할 그런 나라들이 핵발전 강국이 된 게 이 원자력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도 책방에 원자력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교과서가 원자력 원이 만들어지고 원자력 과학이라는 100만 이내 원자력 이런 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고 뭐 이런 그 과학 용어집까지 나오고 원자력의 정체, 원자력 과학 뭐 이런 책들이 국민학교용 원자력 교본